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입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2년 0.78명이고 2023년도에는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중앙일보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초저출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에 순응하며 살았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83년, 40년 전이 되겠죠. 그 당시 2.1명을 밑돌기 시작하여 2002년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6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가 예견되었으나 정부 대처는 안일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나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년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했다. 따라서 작금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초저출산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지금 많은 지방 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고 학력 인구 감소로 2023년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무려 1587개나 된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한국의 병역자원 감소가 얼마나 큰 안보적 위험이 될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저출산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GDP 규모 축소는 기술 혁신으로 막을 수 있고 1인당 소득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이 결국 0으로 향하지는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구 분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낙관론은 동태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 파탄을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2005년 6월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만든 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성적표는 여전히 처참하다. 저출산 정책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의 목표를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추진해야 할 정책이 200개가 넘고 예산도 간접 지원 위주로 편성된다. 2022년 한 해 저출산 예산 52조 원 중 육아, 아동수당 등의 직접 지원액은 17조 원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길 원한다면 그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1억 원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일정액의 출산 보너스와 함께 초, 중고 졸업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등의 지원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뭐 좋은 아이디어지요. 네. 저 역시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런 좋은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진군인데요. 강진군에는요 무료로 육아를 키워줍니다. 육아 지원센터가 광진군에만 무려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진군은요 지난 2022년부터 강진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7살이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인당 5천만 원가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소득도 관계없습니다. 자녀의 수 등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데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 60만 원씩입니다. 월 60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72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7년이니까 5,0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육아수당을 월 60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강진군에는 인구가 3만 명인데요.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무려 154명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65%가 출산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전남 강진군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지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정운찬 총장이 두 번째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 뭐냐? 저출산 정책의 대상을 결혼, 출산을 원하는 청년에게 청년들이 출산을 원한다, 결혼을 원한다 하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혼자 살고 싶은 청년들을 설득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대책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일단 주류가 되면 이웃 효과로 나머지 청년들도 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젊어서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물론 부러워하겠죠. 셋째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택자금 대출도 저금리로 해주고, 그리고 주택 청약이 미혼 청년에게 더 유리해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결과 첫째, 출산이 늦어지고 결국 출산율이 낮아진다. 주택가격과 함께 저출산 주요 원인이 되어온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공교육 강화해야 됩니다. 사교육에 밀리면 안 되겠죠.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물론이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넷째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여 숨어있는 출산율을 확보해야 한다. 2015년 20만이었던 동거 가구입니다. 비친족 가구 포함해서 수는 2022년 50만 명으로 증가하여 특례시 하나 규모만큼 많아졌다. 그러나 동거 가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동거의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동거를 제도권으로 수용한다면 사회 인식이 자연스레 개선되면서 숨은 출산율이 과시화할 것이다. 프랑스는 평균 말이죠. 비혼입니다. 결혼하기 직전 출산이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도 안 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게 되면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입니다. 저출산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저출산 정책이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지 오래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 이기주의가 없어야 되고 말이죠. 부처 간의 지식행정과 서로 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칸막이 없애고요. 부처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콜라보레이션, 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을 조율해야 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예산을 끌어모아 일관성 있게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칭 인구부입니다. 인구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인구부라는 부처를 만들자는 게 지금 정 총장의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야 된다.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은 대기업들이 그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그런 바람을 타야 됩니다. 저출산 정책의 성패는 결혼과 출산이 경제활동과 얼마나 양립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들의 일터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날 정부가 물적 자본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것처럼 저출산 대응에 나서는 가족 친화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직장에서도 육아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퇴근할 때 부모와 같이 퇴근하는 이러한 정책도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6가지를 제안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이 인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정 총장 말씀대로 뭐 아이를 낳으면 뭐 1억을 준다. 그리고 그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아이도 국가가 키워주고 초, 중고등학교의 학자금까지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예. 이러면 교육비가 사교육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공교육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다면은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파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대대적으로 이제 수백조를 투입했는데도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을 증대시키려면 말이죠. 대대적인 획기적인 이러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출산율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